오늘은 일본의 연상 남편과 연하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55세나 어린 연하의 여자와 깜짝 결혼을 했는데 신혼 3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남자 주인공 노자키 고스케는 7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원래 집에 작은 양조 공장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 내 식량이 부족하여 양조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 때 그는 어머니의 주선으로 남편을 잃은 같은 마을의 30대 여성과 첫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그 후 노자키는 여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자키에게 여자를 찾을 만한 여윳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고철을 모으고 버려진 각종 폐시설물을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근처 마을로 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집안에 자녀가 많아 생활비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았던 노자키는 16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자퇴 후 노자키는 소주 공장에서 수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고 평소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도 없었지만 빨리 돈을 모아 언제든 여자를 만나겠다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술을 훔쳐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싸게 파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958년경 배달하던 노자키는 하수구에 하얀 물체 몇 개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용한 콘돔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처음 본 노자키는 콘돔을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가서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학 졸업생들의 월급은 15,000엔, 하나로 약 15만 원이었는데 콘돔 12개 들어있는 것이 1,200엔, 하나로 약 12,000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많은 물자가 개방되지 않았고 콘돔의 원재료인 고무도 국가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콘돔은 모두 수입품이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많은 가정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특히 도시의 중산층들은 더 적극적이었으며 일부의 수단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약을 사러 오는 아내와 여성들은 콘돔을 사고 싶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노자키는 콘돔 한 상자를 도매 가격으로 구매한 후 방문 판매로 차익을 벌었습니다. 노자키는 항상 주부들이 자신의 제품을 사도록 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가끔 주부들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그는 직접 사용법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노자키는 콘돔 소매 사업으로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노자키는 수습생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사업으로 전념해서 사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갈수록 커졌고 1960년대 초에 노자키는 방문 판매를 통해 많은 중산층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노자키의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노자키는 생애 첫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영업팀을 꾸린 동시에 영업과정에서 또 다른 수익성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민간 대출을 제약하지 않았고 법정 이자율에 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노자키는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고무 원료가 대량으로 일본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는 고무 원료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많은 일본 공장들이 콘돔 생산에 투자하여 콘돔의 시장 가격이 신속히 하락했습니다. 노자키는 콘돔 사업을 포기하고 사채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이 확장되면서 대출금 회수가 점점 어려워졌고 여러 곳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노자키는 사회단체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노자키의 사업은 나고야와 오사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도시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노자키는 사채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자본 수요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엔화 환율을 조정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유 현금을 부동산과 주식 채권으로 체계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결국 1985년부터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지만 노자키는 보유 자산에 의존하여 엔화 절상과 관련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소액 대출 업계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소액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제하고 기존 사채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국세청 조사에서 탈세가 적발돼 국세청은 노자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 노자키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고향의 양조장을 다시 경영하고 소금에 절인 매실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노자키는 사채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이 두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채 사업으로 인해 매년 내야 했던 높은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0년경까지 노자키는 사업을 통해 30억엔, 한화로는 약 300억 원의 개인 자산을 모았습니다. 노자키는 재산을 확장하는 동시에 젊은 시절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노자키는 자주 술집에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자키는 그 자리에서 40만, 50만 원, 하나로는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면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자고 했습니다. 사귄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노자키는 일본에서 기주의 돈 후안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주는 일본 와카야마현과 미에현 남부에 칭하는 지명이며 돈 후안은 스페인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돈 후안은 수많은 여자를 속인 호색 귀족으로 결국 그는 자신이 모욕한 적의 영혼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자키는 생전에 이미 일본 언론에 의해 기주의 돈 후안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그의 호색함을 비유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의 최후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노자키는 부를 쌓은 후에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며 친구들은 노자키가 여자친구를 새로 사귈 때마다 여자들에게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여자친구들에게도 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가 견디지 못하고 그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노자키 본인 자신이 말하기를 더 많은 여자와 사귀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노자키는 일본의 유명한 부자가 된 후 자서전도 냈습니다. 그는 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여성과 자려고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자키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30살 연하의 첫 부인은 노자키가 자주 가는 주점의 사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노자키의 변태적인 통제욕 때문에 스스로 외출도 못해서 곧 별거했고 3년 후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2014년 72살인 노자키는 50세 연하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키가 173cm이고 긴 머리를 가진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술집에서 돈을 벌었으며 평소에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가 2016년 중반에 이혼했습니다. 2016년 2월 그녀는 노자키가 외출할 틈에 노자키의 집에 가 6천만엔, 한화로는 약 6억 원의 귀중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노자키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시 이혼하지 않은 아내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75살의 노자키는 다시 싱글이 되어 그의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2018년 2월 77살인 노자키는 55세 연하의 여성과 갑작스럽게 재혼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언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노자키는 아내를 자주 데리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의 새 부인에 대한 정보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노자키 고스케의 3번째 부인 이름은 스도사키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스도가 2편의 러브 액션 영화에 출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친구를 통해 그녀가 한국에서 성형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언론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다른 소녀들을 찾아냈습니다. 소녀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 당시 스도사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었고 명품이 많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스도는 소녀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중 스도는 대학 시절에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지만 남자들과의 모험이 있으면 남다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스도는 친구를 통해 도쿄의 한 술집에서 노자키를 만났습니다. 노자키는 스도를 보자 첫눈에 반했고 바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자키의 직원들의 기억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자키의 물질적 공세 끝에 2018년 2월 노자키와 스도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스도의 부모님은 결혼을 매우 반대했지만 스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스도는 결혼하면 매달 100만엔, 한화로 약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줘야 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노자키에게 요구했습니다. 노자키는 젊은 아내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 요구하는 생활비도 노자키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55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노자키의 직원은 결혼 후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았지만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스도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약속으로 인해 송금이 며칠 늦어지면 스도는 직접 와서 노자키에게 왜 아직 이체가 안 됐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스도가 노자키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자키가 더 조심하길 바랐지만 그는 직원들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욕이 강해 별거 상태에 불만을 품고 있는 노자키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 수 없으면 이혼하자고 스도에게 말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개월 후인 2018년 5월 24일 노자키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아내 스도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노자키는 2층 소파에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었고 그의 옆에는 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아내와 가사도우미만 있었고 이들은 모두 1층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했고 실내에서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노자키의 몸에서 다량의 각성제를 검출했습니다. 노자키는 77세의 고령이었지만 항상 건강했고 평소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에게 해를 입었을까요? 모든 비난은 그의 아내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고 여자는 분명히 사치스러운 물질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는 노자키와 스도 두 사람은 평소에도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스도는 노자키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먼저 차에서 혼자 내린 다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노자키와 대화가 거의 없었으며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스도는 노자키를 너무 싫어해서 평소에 같은 욕조도 사용하지 않고 항상 1층 욕실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그녀는 1층에서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가사도우미의 주의를 받고서야 일어나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자키가 숨지기 전에 키우던 개도 갑자기 기묘하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질문에 스도는 나는 매달 받을 돈이 있는데 왜 내 남편을 해치겠느냐 라고 반복했습니다. 노자키의 장례식에서 그의 아내였던 스도는 슬픔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결국 그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자키가 세상을 떠난 후 스도는 그의 회사를 물려받았고 회사로부터 현금 3,500만엔, 하나로는 약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스도는 돈을 받는 것 외에는 회사에 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론과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스도의 생활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고 그녀는 여전히 옷을 예쁘게 입고 SNS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공유했습니다. 스도는 노자키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방 안에는 그녀와 가사도우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는 동기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은 스도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노자키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난 후 경찰은 스도가 각성제를 구입하는 영상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가 실제로 노자키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도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노자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한 행복한 가정에 강도가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안의 여주인은 숨진 채 벽장에 숨겨졌습니다. 기괴한 사건 현장과 이상한 단서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발 자국은 주거 침입 강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사건의 진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2010년 10월 26일 중국 후베이성 셴펑언 경찰서에 량즈쥔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성의 신고에 경찰은 바로 그 집으로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양쯔진의 집 앞 바닥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아주 지저분하였는데 서랍과 옷장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과 바지, 그리고 비닐봉지와 서류 등이 널려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침실은 아주 지저분하여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였지만 거실은 깔끔하였습니다. 바닥도 깨끗했고 소파도 밀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모두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강도 침입 사건 같았지만 여러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만약 절도 사건이라면 도둑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재준의 집에 아내 장순이의 세반지를 제외한 모든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침실 침대 위에서 돈이 가득 담긴 핸드백을 발견하였는데 도둑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이게 평범한 절도 사건이라면 문 앞에 남겨진 붉은 자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침실은 지저분한데 거실은 깔끔한 것일까요? 여주인 장순이는 왜 사라졌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파악하던 중 침실에 있는 옷장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옷장과 서랍은 전부 열려 있었는데 그 옷장의 문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옷장에 너저분하게 있던 옷들이 갑자기 밖으로 쏟아졌고 뒤이어 그들은 충격에 빠뜨릴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흩어진 옷 아래로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옷을 뒤적거려 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뒤에 서 있던 양지쥐는 그 여자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인을 껴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으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었는데 주거 침입 강도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유형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이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의를 바로 불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감사 결과 피해자 장순이의 뒤통수에는 아주 뚜렷한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는데 치명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 이로 인해 숨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순이는 목이 조여 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녀가 숨진 시간은 하루가 지났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전날 22시경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마 도둑이 그녀의 집을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 그녀에게 들켜 충동으로 그녀를 죽게 한 것일까요? 경찰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보통 주거침입 강도 사건은 주로 0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고 22시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아직 잠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에 부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방문의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이 없고 창틀에도 먼지가 묻어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장순이를 해친 죄수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문 키로 문을 열었거나 장순이가 직접 방 안으로 안내를 하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순이가 범인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즉 지인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서 조사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여러 개의 지문은 전부 피해자 장순이의 것이었고 낯선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 안의 창문과 대문의 손잡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닦은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떠나기 전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을 전부 조심스럽게 지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침입했을 때 불안함에 물건만 챙기고 바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둑은 지문을 없애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죄수는 지문을 침착하게 지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적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 현장으로 위장한 목적은 사실 경찰의 사건 조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은 돈이나 육체적 욕망을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 바로 장순이의 지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장순이와 그녀의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이는 사건 당시 29세로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좋아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많은 노래 대회에서 1위를 종종 차지하여 후베이 성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장순이는 노래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장순이의 어머니는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계승자여서 자수에 능숙했으며 후베이 성에서 자수 작업장을 운영하며 매우 유명했습니다. 장순이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 응했을 때 딸의 참변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중 그녀는 참다 못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착한 딸이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는데 누가 자신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울고 난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것 마냥 울음을 멈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 양즈쥔이 딸과 결혼한 후 8만 위안, 하나로 약 1,477만 원으로 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수익자로 이름을 적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사위가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해친 사람은 양즈쥔인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바로 양즈쥔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가 된 양즈쥔은 후베이성 화물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지만 장슌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여자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 당시 장슌이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슌이는 젊고 아름다운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는 사업의 고위 관리자로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물질적인 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양주진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한 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월급이 아주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 차이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의 양주진은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의문이 들었고 양주진을 소환하여 그가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된 양주진은 아주 침착해하며 본인이 보험을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의 업적을 도달하기 위해 보험의식이 강한 그는 하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며 보험에 가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진의 친구도 그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슌이가 피해를 입은 10월 25일 아침부터 밤까지 양주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양주진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외지로가 병을 보러 갔다며 저녁에 집으로 가지 않았으며 이튿날 밤 집으로 돌아오고서야 아내가 없어진 걸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일 양주진이 언급한 장소의 모든 CCTV를 통하여 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양주진은 10월 25일 19시 거리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진이 투숙한 호텔의 프론트 직원도 그날 밤 21시쯤 양주진이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주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얻기 위해 장슌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장슌이의 어머니는 양즈쥔이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해 약간 의아해하는 것 외에는 사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양저진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아내와 다투는 일이 거의 없는 좋은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하며 그가 재혼한 것이어서 이번에 결혼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주진이 정말 결백하다면 장슌이를 해친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조사가 공경에 빠지게 되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거듭된 조사 끝에 장슌이의 집 소파 밑에서 한 여성 신발의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신발 자국을 장슌이의 신발과 비교해 본 결과 장슌이의 신발 사이즈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죄수가 남긴 것일까요? 혹시 그 죄수는 장슌이의 여성 친구였을까요?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발자국을 연구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신발 자국을 관찰한 결과 여성 신발의 자국이지만 신발을 신은 사람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발 자국은 앞발과 뒤꿈치가 아주 촘촘하게 눌려져 있었는데 발바닥은 아치형이었습니다. 분명 발이 큰 사람이 작은 신발을 신어 경찰 조사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단서를 얻게 된 경찰은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바로 피고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40세 정도의 나이에 170cm 정도의 키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몽타주가 만들어지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장슌이와 한때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바로 장슌이의 전남편 덩이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덩이강이 전처와 이혼한 후
계속하여 재결합을 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장준이에게 쫓겨나게 되어 덩이강은 장준이의 부모를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덩이강이 불만스럽게 여겨 장준이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준이의 전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도 있어 범인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양주진의 집에는 초대록이 있었는데 그중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양주진은 그 초대장이 잘 보관되어 누가 찢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죄수가 고의로 그것을 찢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전문가에 의뢰하여 복원한 결과 어렴풋이 루후산이라는 글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준이의 부모와 양주진은 전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경찰은 초대록을 적는 사람이 아마도 상대방의 억양에 속아 이름을 잘못 적은 걸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호적관리부에 의뢰하여 시엔펑현에서 루후산과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곧 루푸산이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푸산은 현지의 농부였는데 힘이 세고 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 축하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경찰은 발자국과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으로 루푸산이 그들이 찾고 있던 범죄자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찰은 루푸산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했지만 사건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구를 들고 사람을 해치면 그 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잘못일까요? 법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루푸산의 의미심장한 말은 경찰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혹시 그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반복하여 그의 말을 분석한 결과 루푸산이 자신을 날카로운 무기에 비유했는데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그를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루푸산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주진과 루푸산은 한때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양주진은 루푸산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주진은 분명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양주진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양주진이 본인의 범행이 사악하다고 느껴서인지 아내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인지 그는 얼마 안 돼 본인이 모든 일을 계획한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건 양주진이 계획한 것이며 루푸산은 단지 그의 계획 중 하나였으며 양주진이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단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운전기사 일을 하는 양주진의 수입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때부터 아내를 해치고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높은 보상금을 양주진이 한동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양주진이 열심히 일하여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처는 그와 이혼하여 그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양주진은 집안 사정이 좋은 장순이를 만난 후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장순이에게 보험금이 아주 높은 보험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장순이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만약 장순이가 사고로 숨지게 된다면 그녀의 부모 외에 양주진도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양주진은 장순이와 사기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실패된 결혼으로 장순이와의 공통점을 찾아 장순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으며 착한 남자로 위장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보지 않았지만 양주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보험금이며 아무런 감정을 투입하지 않아서였죠. 양주진은 장순이와 사귄 지 얼마 안 돼 친구의 실적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장순이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사건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양주진은 백수인 루푸산을 찾아 장순이를 숨지게 하면 추후 6만 위안, 한화로 약 111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루푸산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10만 위안, 하나로 약 1858만 원의 가격으로 루푸산은 양주진을 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양주진의 지시로 장순이를 3번이나 해치려고 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험 청구 기간이 곧 만료될 때 양주진은 루프산에게 최종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없을 거야. 그날 양주진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핑계로 타지에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저녁에 누군가가 은행 카드를 가지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프산이어서 장순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날 밤 루프산은 36 사이즈의 여성화를 신고 장순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순이가 은행카드를 찾는 틈을 타 그녀의 뒤에서 망치로 때려 장순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프산은 밧줄로 장순이가 숨질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라 옷장에 숨겼습니다. 결국 루프산은 강도 사건 현장을 위조하고 본인의 지문을 지운 뒤 범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양주진이 보기에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으면 현장에 무조건 단서가 남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로 양주진과 루프산을 체포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3일 법원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주진과 루프산은 고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프산은 유죄를 인정하고 태도가 좋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범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장순이만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숨바꼭질을 좋아하셨나요? 영국에 살던 중국계 모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게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게임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구애로 보였던 행동 뒤에는 끔찍한 점수를 적는 리스트가 숨겨져 있었고 싱글맘을 서서히 참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영국 모녀의 숨바꼭질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목요일 셜라 아키노는 언니 베니린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셜라는 필리핀에 있었고 언니 베니린은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영국으로 이사간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두 자매는 8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언니는 딸과 함께 어떤 남자의 차에 앉아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당시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셜라는 운전 중인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르며 대머리였습니다. 셜라는 그 남자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가 친절하고 엔지니어라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셜라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베니린벅은 1995년 11월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 외에 오빠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베니린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아름답고 믿음직한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니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로 결정했고 한편으로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니린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150cm도 채 안 돼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살이 된 베니린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영국 남자 렉시턴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베니린이 임신하여 2018년 7월에 두 사람은 필리핀 사마르에서 결혼하여 딸 젤리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2019년에 영국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베니린은 항상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영국에 남아 힘들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했었고 온라인에서 진공청소기를 판 적도 있었습니다. 또 딸을 키우며 여윳돈을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게 된 베니린은 전에 없던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차 안에 있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알고 보니 베니린은 이혼 후 데이트 사이트에서 앤드류 이네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1970년 6월생으로 당시 50살이었으며 베니린의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보다 25살 많았습니다. 이네스는 영국 던디에서 컴퓨터 게임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에 남게 되었고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두 사람은 꽤 잘 통했습니다. 사실 베니린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고 이네스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전염병으로 봉쇄된 기간 동안 이네스는 베니린이 있는 브리스톨까지 440마일을 운전해 그녀를 만나러 가 결국 베니린은 감동받아 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베니린은 딸 젤리카와 함께 이네스를 만나 던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던디 주변을 관광하고 B&A 박물관과 캠퍼다운 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베니린은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네스의 집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셜라는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셜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베니린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는 날 이네스는 셜라에게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니린이 딸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던디에서 베니린과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후 그 남자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셜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새로운 연인이 있다면 꼭 동생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네스의 메시지는 셜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계속 이네스에게 질문하자 그는 베니린이 전 남편에게 딸을 빼앗길까봐 숨어있다며 글래스고에 있는 다른 남자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면 셜라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네스의 설명은 모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전날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단한 짐만 들고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셜라는 이네스에게 언니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바로 찍은 영상이 아닌 베니린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결국 셜라는 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베니린이 실종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A번가 서머시 경찰은 실종된 여성과 아이를 찾기 위해 긴급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던디 경찰은 A번가 서머시 경찰의 연락을 취한 뒤 3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네스가 살고 있는 트룬 애비뉴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스미스 경위가 사건의 담당자였는데 그는 이네스의 집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베니린과 그녀의 딸을 태웠던 차량이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이네스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경찰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니린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후 베니린과 그녀의 딸은 글래스고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네스의 차는 최근 글래스고로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네스는 자신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고 딸이 막 샤워를 마쳤다며 경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소녀의 옷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막 샤워를 마친 것 같지는 않아 경찰은 강력히 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이네스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방 안은 배치가 매우 이상했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고 냄비, 접시 등은 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주방을 새로 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녀는 스미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이 소녀가 베니린의 딸 젤리카라고 의심했지만 두 아이의 나이가 달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대략 8살 정도 되었지만 젤리카는 3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CCTV 영상에는 베니린이 이네스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베니린 여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는 마지막 문자에서 자신이 이네스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네스의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이네스가 모녀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 경찰은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소녀에게 질문을 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녀가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네스는 본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손목을 수갑으로 채웠으며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젤리카를 본 적이 있었으며 함께 게임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또 젤리카도 이곳에서 본인과 같이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의 천진난만한 말에 경찰은 끔찍한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니린 모녀의 실종이 이네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가 소녀에게 한 짓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네스를 체포했는데 소녀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베니린 모녀 실종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에게 젤리카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네스가 젤리카를 욕실로 데려갔는데 그 후 저는 젤리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소녀의 말에 따라 스미스 경찰은 사건의 과정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리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이네스의 방이었고 이네스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는 이네스에게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는 CCTV 영상에서 왜 엄마와 딸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네스가 정말로 두 사람을 해쳤다면 그는 어떻게 증거를 없앤 것일까요? 피해 모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네스의 차에는 붉은 흔적이 없었고 인근 쓰레기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증언만으로는 이네스가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이네스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네스를 계속 신문하며 그의 집을 봉쇄하고 증거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네스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와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수갑과 옷 등에서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이네스는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네스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문 끝에 이네스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지하에 있어요. 2주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드디어 주방의 지하에서 두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주방 바닥에서 약 4피트 깊이에 묻혀 있었고 대량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젤리카는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니린의 가슴과 머리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법의학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작은 우산을 발견하였는데 이네스와 젤리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네스는 분명 젤리카가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1.5kg의 망치를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베니린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망치가 바로 베니린을 해친 범행 도구였습니다. 이네스는 베니린을 해친 후 비닐봉투, 담요, 방수천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싼 후 범행 도구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네스는 또 젤리카를 해쳐 아이를 어머니의 옆에 묻었습니다. 피해자와 범행 도구가 모두 발견되었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그럼 이네스는 왜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네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사람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그가 모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네스의 컴퓨터에서 경찰은 그가 34개의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그녀들의 나이, 키, 몸무게, 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네스의 평가 기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점수가 가장 높은 베니린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그녀와 사귀려는 게 아니라 병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CCTV 영상에서 베니린 모녀가 피해를 입은 그날 이네스가 슈퍼마켓에서 망치를 구매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네스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녀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베니린의 뒷모습이 본인의 이혼한 아내와 자신을 버린 애인과 아주 많이 닮아 그는 갑자기 화가 나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
또 사무실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젤리카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나게 되어 아이도 해쳤다고 했습니다. 이네스는 법정에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도리라고 하며 본인은 단지 젤리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네스는 고의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최소 36년 동안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설령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90살에 가까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셸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언니는 항상 용감하고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베니리는 싱글맘 모임에 가입하여 종종 모임에서 조직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멤버들은 어린 젤리카가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두들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톨의 브래든 힐파크에 모여 베니린 모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촛불과 꽃이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젤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처 나무에는 흰색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풍선에는 사랑받았어요. 그리워요. 기억할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